임미현의 아침 뉴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이번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의전과 의제와 관련한 막판 실무 협상에 돌입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합니다. 그러나 실제 징계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노사 간 막판 타결을 시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윤균 씨의 유가족을 만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아버지는 고국을 떠나야만 했고 두 아들은 유신 시절 간첩으로 몰려 피해를 입은 한 가족의 기구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낮부터 점차 흐려져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큰 눈이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이번 주 하노이에서 의전과 의제와 관련한 막바지 실무회담에 나섭니다. 이번 협상 결과가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박초롱 기자가 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격으로 의전 등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 부장이 지난 16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카운터파트인 데니얼 월시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하노이 현지 호텔을 답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의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의전 등에 대한 실무 협상을 마칠 예정인데 지난 1차 정상회담보다 일정도 길고 논의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부 논의 역시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의전 조율과 함께 이번 주 중 하노이 현지에서 스티븐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 간 의제 관련 2차 실무 협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간 양국의 이견을 최대한 좁히는 데 주력하면서 가능하다면 공동선언문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에도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그 12개의 아이템에 대한 시퀀싱이 이제 논의될 거예요. 집중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할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그걸 논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지난 1차 실무회담에서 탐색전을 치르고 각국 정상의 의중을 반영해 다시 만나는 것이어서 빠른 의사소통 및 주고받기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상응 조치에 대한 까다로운 세부 사항에 어떤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어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릴레이 추가 실무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CBS 뉴스 박초롱입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하노이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 주변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져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 때 삼성전자를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삼성 공장 방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삼성그룹의 남북 경협 참여를 권유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여야 간사회동을 갖고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큽니다. 5.18 진상조사위 위원들의 재추천도 한국당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도 조사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회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회동을 갖고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일정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여야 간사 간 논의에도 윤리위가 이번 주 바로 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윤리위에는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뿐 아니라 한국당이 제소한 손혜원과 서영교 의원도 제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2월 임시국회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마당이라 윤리특위에서도 손 의원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윤리위에서 5.18 망언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한다 해도 본회의의 최종 결정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한국당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기에 여야 4당은 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18 망언 의원들의 징계안뿐 아니라 5.18 진상조사위 구성도 한국당의 버티기에 난항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자격이에 안 맞는다며 재추천을 요구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재추천할 이유가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자격 요건에 분명히 부합한 위원들을 추천했습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조사위원을 재추천하거나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버티기를 지속하는 상황. 5.18 유가족들의 풀리지 않는 한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사회적 대화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타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통과 직후 보완책으로 제시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 논란의 막판 타결을 시도합니다. 탄력근로제는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 안에서 일이 많은 시기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나머지 기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1년까지 대폭 늘려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데다 임금까지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있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사노위가 합의에 실패한다면 노사 양측 입장과 이들의 논의 결과만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경사노위 타결 여부에 관계없이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보수 야당과 합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연구위원입니다.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합의가 도출돼서 국회가 하거나 이런 거여야 되는데 거꾸로 언제까지 해라 안 그러면 우리는 간다 계속 이런 형태잖아요. 야당 쪽도 입김도 또 그러면 받아들여줘야 되니까 더 후퇴할지 그거는 가봐야 알죠. 다만 각종 정치적 사안으로 국회가 공전 상태인데다 노동계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어서 탄력근로 논의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유가족을 만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만남에서 고인의 어머니 등 유가족을 위로하고 안전과 위험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싼 분양 가격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서울 소형 아파트 값마저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윤석재 기자가 이 소식 전합니다. 40제곱미터 미만인 소형 아파트는 저렴한 분양가와 합리적인 공간 활용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서울 소형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KB은행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 소형 아파트의 매매 평균 가격은 3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에 3억 8천만 원과 비교해 3천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소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데는 지난해 9.13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다주택자 옥죄기가 한몫했습니다. 양지영 RNC 연구소장입니다. 임대사업 용으로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9.13 대책을 통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 소형 아파트 가격 하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다 보니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공급을 늘리는 바람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것도 원인입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낮은 분양가 정책으로 저렴했던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매력이 떨어지면서 신혼부부 등 젊은 수요층이 중형 아파트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하락 장세에서도 버틸 것이라 믿었던 서울 소형 아파트마저 가격이 꺾이면서 시장 충격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아버지는 고국을 떠나야만 했고 두 아들은 유신 시절 간첩으로 몰려서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기구한 운명의 삼부자가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명예회복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김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교포 허경민 씨는 6년 전 한국 여행 중 광주를 들렸다가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허경민 씨입니다. 광주 학생 기념관이라는 게 있다니까 회관을 좀 찾아봤거든요. 아버님 이름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 사진에 나올 만한 그 독립운동을 하셨구나. 바로 1928년 동맹 휴교운동으로 3.1운동, 6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꼽히는 광주 학생운동의 시발점이 된 사건입니다. 운동의 주모자로 지목된 아버지는 퇴학당하고 경찰에 쫓기다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허 씨는 아버지의 모교로부터 졸업장을 대신 받았지만 당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명예회복 절차를 더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혼자 신청해서 혹시 대통령상 받으면은 대통령 이름도 거기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럼 나 안 하겠습니다. 짬빼 하잖아요. 거기 밑에다가 박근혜라고 써 있으면은. 허경민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그의 형 허경조 씨와 함께 겪은 박근혜 정권 시절 고초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조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다가 이른바 제1동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됐던 겁니다. 이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 책임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김기춘 중앙정보부 국장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남산에 끌려갔다가 허경민 씨는 일주일 만에 풀려났지만 형은 간첩으로 몰려 1년 3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었죠.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까지 왔는데 간첩이라 해서 일본 돌아와서 나라에 대해서 실망했고 비극적인 결말이네요. 그는 최근 다시 한국을 찾아 미뤄뒀던 아버지의 독립유공 서원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비극의 원점이고 희망의 원점이에요. 거꾸로 하는 게 좋을까? 희망의 원점이고 비극의 원점입니다. 아버님의 한을 그려드리고 싶고 간첩의 아버지라는. 90년 만에 독립유공이 인정돼 3부자의 기구한 운명의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재환입니다. 아파트 지하 50m의 터널이 뚫린 뒤 땅이 가라앉고 건물이 기울어 위험 속에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안전진단은 터널 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3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윤철원 기자가 터널 위 아파트인 인천 삼두 1차 아파트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면과 맞닿아 있는 아파트 벽면은 페인트 칠이 안 된 부분이 땅 위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칠을 안 한 게 아니라 땅이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인천 삼두 1차 아파트는 4년 전 지하 50m 지점에서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공사가 진행된 이후 집안 침하와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김모 씨입니다. 천둥하거나 이제 비 오려고 천둥하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서 나가서 먼저 확인하고 들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내가 나가요, 바깥으로. 혹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불안한 마음에 주민들은 터널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 측에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해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 때문에 3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침하와 균열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포스코 건설 측은 건물의 안전 상태만 확인할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포스코 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조기훈 회장입니다. 자기네가 잘못하고 자기네가 실수하고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국민이 찾아서 그걸 소송을 걸어갖고 가져가라는 게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맞나. 이에 대해 포스코 건설 측은 발파 공사는 법적 기준 내에서 이루어졌고 정밀 안전 진단도 주민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업체만을 고집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중재가 절실해 보입니다. CBS 뉴스 윤철원입니다. 삼성전자가 모레 미국에서 갤럭시 S10을 선보입니다. 또 나흘 뒤에는 LG와 화웨이가 스페인에서 폴더블과 듀얼 디스플레이 폰을 각각 공개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쪽은 세계 스마트폰 업계 1위인 삼성입니다. 삼성전자는 모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10과 폴더블 폰을 함께 공개합니다. 또 새로운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 등 올해 출시할 모든 제품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삼성 관계자입니다. 끊임없이 혁신을 주도해온 삼성전자의 자부심과 향후 모바일 업계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MWC 개막 하루 전인 24일에는 LG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명품 사운드로 무장하고 LTE 시장을 노린 G8을 공개합니다. LG 관계자입니다. G8은 독보적인 프리미엄 사운드를 탑재하며 스마트폰 명품 사운드 계보를 이어갈 것입니다. 5G 시장에 대응할 V50는 화면이 2개인 듀얼 디스플레이 버전도 나옵니다. 화웨이는 LG보다 몇 시간 앞서 역시 바르셀로나에서 5G 폴더블 폰을 내놨습니다.
또 인도 시장에서 삼성을 밀어낸 샤오미가 삼성과 같은 날 미 9을 내놓고 아직은 중국 내에서만 강세인 오포와 레노버가 인수한 모토로라가 신형폰을 내놓는 등 이번 일주일 스마트폰 업계는 뜨거워집니다.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최선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북한 선전 매체가 북미 관계도 남북 관계처럼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지난해 남북 관계의 진전 사항을 거론하며 한반도 냉전의 동토대가 녹아내리고 있는 때에 북미 관계라고 대전환을 이루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은 같은 당 소속 일부 의원의 5.18 망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권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이용섭 시장에게 5.18 망언과 관련해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드린다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를 소개했습니다. 이 시장도 곧바로 페이스북에서 권 시장의 격려가 큰 힘이 된다고 화답했습니다.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중국인 여성이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일명 애나로 불리는 20대 여성을 불러 강제추행 피해와 함께 클럽 버닝썬에서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또 자신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 두 번째 소환을 받습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청와대가 두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관련해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매물에 비해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2013년 침체기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 수급 지수는 73.15, 2013년 3월에 71.8 이후 약 5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해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올해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등으로 약 4천 가구를 임대해줄 방침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정부가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을 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것이고 전세 임대주택은 희망하는 전셋집을 구해오면 일정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콜라와 설탕 등 가공식품 가격이 1년 동안 최대 1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가공식품 30개 품목의 1월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해당 품목의 평균 구매 비용은 12만 2,686원으로 전달보다 0.2%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안성용 기자의 정치를 보는 방법, 정보방 시간입니다.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 기자, 예. 5.18 망언 논란을 좀 더 해보죠. 예. 이른바 망언 3인방. 예. 이 가운데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제명을 하기로 했고 예. 김진태 그리고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습니다. 예, 한국당 당규를 보면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선이 끝날 때까지 윤리위 회부와 징계 유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규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두 차례에 걸친 윤리위 회의 끝에 5.18 폭동이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얘기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결정을 내리고도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를 결정한 것은 바로 이런 당규 때문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우파의 지지를 받는 김진태 의원 등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를 해서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했을 경우 밀어닥칠 후폭풍을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두 의원은 이종명 의원과 비교해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의원들을 전당대회에 나가게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김진태 의원은 문제가 된 공청회 축사에서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힘을 모아서 투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김순례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서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서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5.18의 실체적 진실과 역사적
역사성을 부정하고 왜곡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 하지만 이 두 의원은 당 결정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사실 두 의원은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자 당 차원의 징계 논의가 진행되기 전에 입장문을 내고 고개를 숙이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 이런 심산이었을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전혀 반성의 뜻이 안 담겨 있는데요. 논란의 일자 김순애 의원은 사과를 했지만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북한군 개입설을 비롯한 각종 5.18 관련 비하 발언들은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아닐 뿐더러 자신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었고요. 김진태 의원도 마찬가지죠. 입장문에서 작년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에 의하면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네. 특히나 이 전당대회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이 두 의원 기가 정말 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합동연설회와 TV 토론회 등이 줄을 잇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화면에 비치는 합동연설의 장면을 보면은 김진태 의원이나 김순애 의원 등은 오히려 영웅이 된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이 이 두 명을 적극 지지하면서 현장 분위기만 보면은 당선은 떼어놓은 당선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고요. 특히 당시 현장에 갔던 기자에 의하면은 김순애 의원은 목도리를 풀어헤치고 팔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와서 연설하는 등 아주 전투적인 자세로 임했다고 합니다. 네, 전혀 사과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다가 정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두 의원이 완전히 살아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은 5.18 망언으로 정치 생명에 일대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지만은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살아나는 듯한 양상이죠. 네. 김진태 의원은 이제 대전 합동연설회에서 갈색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무대에 올라서 만약 제가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 당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김순애 의원도 당원 동지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시겠냐 이렇게 호소를 했었죠. 김순애 의원은 특히 이튿날 대구에서 떳떳하게 할 말을 하는 자유한국당의 여전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간판을 내려야 된다. 우리는 고려 연방제 국가로 전락한다. 이렇게 색깔론을 펼쳐들고 나섰습니다. 네, 잊혀질만 하면 이 색깔론이 고개를 드는군요. 예. 색깔론이 과거처럼 이제 국민들에게 먹혀들지도 않을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역풍을 이제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른바 극우 성향의 골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아직까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꺼내든 인민민주주의도 지지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정용기 의장은 윤리위의 결정이 꼼수라는 민주당 등의 비판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를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하지 말고 당헌 당규를 무시하자는 말이라면서 인민민주주의도 아니고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왜 이 대목에서 인민민주주의가 나왔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정 의장의 발언은 당 지도부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후보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당규가 있지 않느냐. 이 당규를 무시하고 어떻게 징계를 하라는 얘기냐는 취지로 들립니다만 네. 북한 체제를 비판할 때 단골 메뉴로 끌어다 썼던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을 동원하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속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네네. 이제 그리고 정용기 의장의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당규에 전당대회 후보자들을 징계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당대회 이후죠.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징계 유예가 된 두 사람을 이종명 의원처럼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징계가 제명이라는 게 의원총회를 통과해야 되죠.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쇼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의원 제명은 소속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종명 의원에다가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윤리위에서 제명 등의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효를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제명에 찬성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용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만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대기질이 종일 나쁨 단계에 그밖에 수도권과 충북 전북권에서도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의 하늘이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호남과 경남 지역 또 내일은 전국적으로 이 비나 눈이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20에서 60, 제주 산간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또 기온이 낮은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으로는 내일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아침 출근길 큰 불편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2에서 최고 7cm, 그밖에 충청과 경북 내륙, 전북 동부 내륙 지역에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 있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원주 6도, 대전 8도, 광주 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